강원도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 소금기 가득한 바닷바람이 온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바다양 식당은 아침부터 분주했죠. 현지 주민들과 관광객들로 식당은 언제나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활기찬 대화로 가득했어요. 이하나는 서둘러 앞치마를 매며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28살의 젊은 나이지만 하나의 두 눈에는 세상을 오래 바라본 듯한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를 한번 휘날리며 호흡을 가다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하나야, 오늘도 일찍 왔구나. 항상 고마워. 식당 주인 김순자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하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10년 전 고아원을 나와야 했을 때 하나를 걷어준 할머니는 하나에게 있어 유일한 가족과 다름없었죠. 할머니의 따스한 미소 속에서 하나는 잠시 마음의 안정을 찾곤 했어요. 당연하죠. 주말이라 손님들이 많을 텐데 미리 준비해야지요. 하나는 재빨리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용 젓가락을 놓는 동안 그녀의 오른손 손목 안쪽이 드러났어요. 그곳에는 작고 희미한 나뭇잎 모양의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새긴 듯한 그 흔적은 하나가 가진 유일한 과거의 조각이었죠. 하나는 손목을 무의식적으로 매만지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화상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가끔 꿈에서 불길과 비명소리가 그녀를 깨우곤 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그저 화재 사고 때문이라는 짧은 설명만 들었을 뿐이었죠. 정오가 되자 식당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는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웃음 띤 얼굴로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세심한 서비스는 단골 손님들이 이 식당을 찾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 씨, 이 문어 요리 정말 맛있네요. 비결이 뭐예요? 한 손님이 물었을 때 하나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의 비법이에요. 문어를 삶을 때 녹차를 넣어서 부드럽게 만드는 게 포인트랍니다. 하나는 순간순간 힘들어도 이렇게 손님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에서 행복을 찾곤 했어요. 비록 화려한 삶은 아니었지만 하나에게는 충분히 감사할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있고 매일 마주하는 바다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긴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하나는 잠시 식당 뒤편 바다가 보이는 작은 평상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번지는 풍경은 그녀에게 특별한 위안을 주었어요. 하루의 피로가 밀려왔지만 내일도 이곳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에 미소 지었죠. 식당이 가장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시 한가해진 오후 바다양 식당의 문이 열렸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의 노신사가 천천히 들어섰어요. 68살의 정한규는 나이에 비해 고든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그의 희끗한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손님을 알아차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어요.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나요? 정한규는 잠시 하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찾는 듯한 그 눈빛에 하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메뉴판을 건넸어요. 네, 혼자입니다. 이 근처는 처음이라 맛있는 음식을 추천해 주시겠소? 정한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추천 메뉴를 소개했어요. 저희 식당은 문어 요리가 특히 유명해요. 방금 들어온 신선한 문어로 만든 문어 숙회는 어떠세요? 정한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어 숙회와 소주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하나가 주문을 받아 주방으로 향하는 동안 정한규의 눈길이 그녀를 따라갔어요. 그의 시선에는 어딘가 슬프고 그리운 감정이 묻어났죠. 음식이 나오자 정한규는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식사에 있지 않았어요. 옆 테이블의 손님들을 응대하는 하나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죠. 하나가 물을 따르기 위해 팔을 뻗을 때 그녀의 소매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 순간 정한규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나의 오른손 손목 안쪽에 있는 나뭇잎 모양의 화상 자국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죠. 정한규는 그 자국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의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고 하나는 재빨리 다가와 새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하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정한규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겨서 정한규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마치 오래 찾던, 그러나 이제야 발견한 보물을 앞에 둔 사람처럼 말이죠. 식사를 마치고 정한규는 서둘러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는 주차장에 세워둔 고급 세단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 앉은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죠.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가죽 지갑을 꺼내 그 안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오른손 손목에는 바로 하나의 팔에 있는 것과 똑같은 나뭇잎 모양의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드디어 23해 만에 정한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그리움과 통증,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동시에 솟아올랐죠. 정한규는 바다양 식당에서 나온 후 해변가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바다의 잔잔한 파도 소리가 그의 복잡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 했어요. 눈을 감으니 23해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그때 정한규는 젊고 야망에 찬 사업가였습니다. 작은 건설회사를 시작해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어요. 아내 미영과 5살배기 딸 지은이가 있었지만 그는 늘 사무실과 현장을 오가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한규 씨, 우리 지은이가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할 지경이에요. 이렇게 살아서 뭐가 좋아요? 미영의 애원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마도 늘 하던 대로 조금만 더 참아. 사업이 안정되면 시간이 날 거야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조금만 더는 결코 오지 않았어요. 어느 겨울날 집에 들어가 보니 미영과 지은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짧은 편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지은이와 함께 새 삶을 찾으러 갑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처음에는 분노했고 다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찾아 나서지 않았어요. 돌아오겠지라는 교만한 생각으로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영을 찾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죠. 그로부터 1년 후 정한규는 강원도 어느 시골 마을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희생자 명단에 미영의 이름이 있었어요. 정한규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지은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불에 타 사망했거나 혼란 속에 실종되었을 가능성을 얘기했어요. 정한규는 수개월간 지은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지역 보육원과 고아원을 모두 뒤졌지만 그녀의 흔적은 없었어요. 유일한 단서는 지은이가 가지고 있던 독특한 화상 자국뿐이었죠. 그것은 지은이가 3살 때
뜨거운 다리미가 손목에 닿아 생긴 상처였습니다. 기이하게도 그 상처는 완벽한 나뭇잎 모양을 띠고 있었어요. 지은아,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아왔구나. 정한규는 결국 딸을 찾지 못한 채 서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슬픔과 자책감을 일에 묻어 더욱 열심히 회사를 키웠어요. 10년이 지나 그의 작은 건설회사는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정한규는 백만장자가 되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원과 아동복지시설에 수십억을 기부했어요. 실종 아동을 찾는 단체에도 막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진정한 속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꼈죠. 이제 68이 된 정한규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에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딸을 찾기 위해 옛 기억을 따라 강원도 바닷가 마을들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바다양 식당에서 그는 28살의 이하나를 만났습니다. 나뭇잎 모양의 화상 자국을 본 순간 정한규의 가슴은 전율했어요. 나이를 계산해 보니 딱 맞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직감은 달랐죠. 지은아, 내가 정말 살아있었던 거니? 다음 날 아침 정한규는 다시 바다양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이른 시간에 도착했어요. 아직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당 안을 둘러보았죠. 하나는 테이블을 닦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한규는 하나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녀의 웃음소리, 걸음걸이, 심지어 손짓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한규의 눈에는 하나의 모습이 어릴 적 지은이와 겹쳐 보였죠.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은 미영을 닮았다고 느꼈어요. 어제 오셨던 손님이시죠?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가 주문을 받으러 다가오자 정한규는 살짝 긴장했습니다. 그는 간단히 아침 식사를 주문하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이 식당에서 오래 일하셨나요?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18살부터 일했으니 벌써 10년이 되어 가네요. 할머니께서 절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정한규는 더 알고 싶은 마음에 물었어요. 이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강릉의 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할머니께서 그곳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절 데려오셨죠. 그 말에 정한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강릉은 미영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지역이었어요. 더욱 확신이 생겼지만 여전히 단서는 부족했죠. 식사를 마친 후 정한규는 식당 주인 김순자 할머니를 만나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후 75살 할머니가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인했습니다. 하나에 대해 여쭤보고 싶으신 게 있다고요? 정한규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혹시 하나 씨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정한규를 살피더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10년 전 강릉의 바다의 별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그곳에서 18살이 된 하나를 만났죠. 고아원을 떠나야 할 나이였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저는 그 아이의 부지런함과 착한 마음씨를 알고 있었기에 우리 식당에서 일하면서 살지 않겠냐고 제안했답니다. 혹시 하나 씨가 어떻게 고아원에 오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나가 5살 때 어떤 화재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하나는 구조되었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아 고아원에서 이하나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더군요. 정한규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는 가슴속에서 밀려오는 감정을 억누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죠. 혹시 하나 씨의 손목에 있는 화상 자국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시죠? 하나의 손목에 있는 나뭇잎 모양 자국은 그 아이의 유일한 과거예요. 고아원에서는 화재 당시 생긴 상처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정한규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할머니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혹시 하나와 무슨 관계가 있으신가요? 정한규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지은이의 사진이었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보고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제 딸이에요. 23해 전에 잃어버린.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 어린 소녀의 손목에 있는 나뭇잎 모양 화상 자국은 분명 하나의 것과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는 눈치였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네요. 하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했다가는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정한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기에 이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었어요. 이튿날 오후 식당의 한가한 시간을 틈타 정한규는 김순자 할머니와 함께 하나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나는 두 사람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세 사람은 식당 뒤편 바다가 보이는 작은 테라스에 자리를 잡았죠. 하나야, 이분은 정한규 회장님이셔. 어제부터 너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단다. 할머니의 말에 하나는 정한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긴장한 듯 두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내가 23해 전에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습니다. 정한규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는 미영과의 불화, 이별, 그리고 화재 사고와 딸을 찾기 위한 노력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은이의 손목에 있던 나뭇잎 모양의 화상 자국에 대해 언급했어요. 하나는 놀란 눈으로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그녀는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제껏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확실한 것은 아직 없어, 하나야. 할머니가 하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정 회장님께서 유전자 검사를 제안하셨어. 내가 원한다면. 하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그녀는 종종 자신의 부모에 대해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었죠. 알겠습니다. 하나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어요. 검사를 받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정한규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유전자 검사 절차에 대해 설명하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한 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동안 하나 씨가 관심 있을 만한 제안이 있습니다. 정한규는 서울에 있는 자신의 기업 산하식품연구소 견학을 제안했어요. 하나는 평소 음식과 요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죠. 이틀 후 하나는 정한규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처음 보는 대도시의 풍경에 하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특히 정한규 그룹의 본사 건물 앞에 섰을 때는 압도적인 규모의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곳이 회장님 회사인가요? 그렇습니다. 식품연구소는 지하층에 있어요. 가장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죠. 연구소 견학은 하나에게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최신 설비와 다양한 실험 장치들, 열정적인 연구원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연구소장은 하나를 환영하며 연구소의 프로젝트들을 소개했습니다. 오후에는 하나가 직접 몇 가지 실습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녀는 놀라운 감각과 집중력으로 요리 실험을 해냈고 연구원들도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하나 씨는 정말 타고난 재능이 있네요. 연구소장이 정한규에게 속삭였어요. 직관적인 맛 감각이 뛰어나고 손재주도 놀랍습니다. 정한규는 마음속으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지은이가 아니더라도 하나는 분명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연구소장은 하나에게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 관심이 있다면 인턴십 기회가 있습니다. 3달 과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시골 식당에서 일하던 그녀에게는 꿈만 같은 제안이었죠. 그녀는 정한규를 바라보았고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귀로 차 안에서 하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삶이 갑자기 커다란 변화를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렘도 느꼈어요. 일주일이 지난 화요일 아침, 하나는 평소처럼 바다양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한규와의 만남 이후 평소보다 더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자신의 과거, 그리고 어쩌면 달라질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죠. 그런 그녀에게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하나야, 정 회장님께서 오셨어. 뒤뜰에서 기다리고 계시단다. 하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짐작했죠. 그녀는 앞치마를 벗고 뒤뜰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정원 벤치에 정한규가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흰색 봉투가 들려 있었죠. 안녕하세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정한규는 일어나 하나를 맞이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긴장감,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하나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나는 봉투를 바라보았고 정한규는 천천히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는 안에 있는 서류를 꺼내 눈으로 훑어본 뒤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결과는 양성입니다. 하나 씨는 내 딸 정지은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이제까지 자신이 알던 정체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정지은인가요? 하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기쁨의 눈물인지 혼란의 눈물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죠. 정한규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노인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죠. 지은아, 아니 하나야.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아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후회와 자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어요.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너와 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그 때문에 너희를 잃었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나타나. 정한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폭풍처럼 몰아쳤죠. 왜 저를 찾지 않으셨나요? 고아원에 있는 동안. 하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정한규는 고개를 숙였어요. 찾았단다. 하늘과 땅을 뒤지다시피 했어. 하지만 내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어.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아이가 고아원으로 보내졌다는 사실도 몰랐단다. 내가 더 철저히 찾았어야 했는데.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정한규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야, 나는 이제 늙었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너의 아버지로 살고 싶구나.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요구하지 않을게. 그의 진심 어린 말에 하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이제껏 자신이 고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서. 하나의 솔직한 말에 정한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물론이지. 내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 나는 기다릴 수 있어.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하나에게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하렴. 내가 서울로 돌아가더라도 너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게. 하나는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마음은 아직 혼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한 가지 확실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녀가 느껴왔던 소속감의 결핍이 조금씩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정한규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딸을 향한 깊은 사랑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남은 시간만큼은 내 곁에 있고 싶구나. 아버지로서.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서울의 대형 호텔 컨퍼런스홀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한규 그룹의 기자회견 소식에 언론들이 대거 몰려든 것이었죠. 정한규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연단에 섰어요. 그의 옆에는 하나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한규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어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터졌죠. 23해 전 저는 제 딸 정지은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야 그녀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하나가 바로 제 딸입니다. 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하나를 바라보았죠. 하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지난 한 달간 그녀는 많은 생각 끝에 정한규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명백했고 그녀가 느꼈던 정한규의 진심 어린 마음도 그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죠. 오늘 저는 정한규 그룹의 모든 유산을 제 딸 정지은, 현재의 이름으로는 이하나에게 상속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녀는 앞으로 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넘겨받을 예정입니다. 그의 발표에 회견장은 더욱 소란스러워졌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정한규는 차분하게 질문들에 답변했습니다. 하나에 대한 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을 때 정한규는 보호하듯 그녀 앞에 섰어요. 제 딸은 아직 이런 관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하나와 정한규는 호텔 스위트룸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는 창밖의 서울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큰 기업의 상속자라니. 하나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부담감이 묻어났습니다. 정한규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모든 건 내 페이스대로 진행하면 돼. 내가 옆에서 도울 테니. 하나는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갑작스러운 변화였지만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진심 어린 지지를 느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나는 식당 메뉴를 살펴보며 음식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내놓았어요. 정한규는 그런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죠. 내 손맛과 감각은 정말 특별해. 연구소 인턴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하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턴십은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바다양 식당도 완전히 떠나고 싶진 않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으니까요. 정한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서울과 바닷가 마을을 오가면서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건 어떨까? 주중에는 서울에서 연구소 일을 하고 주말에는 바다양 식당에서 할머니를 돕는 거지. 하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생각해온 방법이기도 했어요. 기자회견 다음 날 모든 뉴스는 정한규의 딸 찾기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인 스토리에 눈물을 흘렸고 일부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는 그런 관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앞으로의 삶이었죠. 이후 하나는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주말마다 바다양 식당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하나의 변화된 환경에 기뻐하면서도 그녀가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길 바랐어요. 하나야, 내가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것이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재산이란다. 할머니의 말에 하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백만장자의 딸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바다양 식당에서 일하던 소박한 하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난 후 하나는 정한규 그룹의 식품연구소 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녀의 타고난 감각과 열정적인 노력은 회사 내에서 큰 인정을 받았죠. 하나가 개발한 바다양 소스 시리즈는 출시 2달 만에 100만 개 이상 판매되는 기염을 토했어요. 바다양 식당의 비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 소스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한규는 조금씩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그는 더 많은 시간을 하나와 함께 보내고 싶어 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때로는 서로의 취향과 습관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하나는 평소처럼 바다양 식당을 찾았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활기찼고 할머니는 건강한 모습으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직접 서빙을 하지는 않았지만 종종 단골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옛 추억을 이야기했죠. 저녁이 되자 정한규가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최근 건강이 더 나빠져 지팡이의 의지에 걸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산책 갈까? 정한규가 제안했어요. 하나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닷가 해안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노을이 아름답게 바다 위로 번지고 있었죠.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1년이 꿈만 같아요. 하나가 말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한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 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으니까.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걸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요즘 엄마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주 희미하게지만 엄마가 저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시던 기억이 떠올라요. 정한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영이는 노래를 정말 잘 불렀지. 특히 너를 재울 때면 항상 자장가를 불러주곤 했어. 하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주름진 그 손에서 그녀는 세월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하나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정한규는 놀란 눈으로 하나를 바라보았어요. 1년 동안 그녀는 늘 회장님이라고 불렀죠. 이제부터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하나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감정도 함께 묻어났습니다. 정한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물론이지. 내 딸아. 그는 천천히 하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찾아 헤매던 딸을 마침내 진정으로 되찾은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태양은 수평선 너머로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바다 위로 아름답게 번져가는 모습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죠. 하나야. 정한규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거든. 하나는 불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정한규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 내가 내 곁에 있으니까. 이제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생겼구나. 그의 말에 하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었어요.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많아요, 아버지. 우리가 함께 놓친 시간들을 채워나가요. 정한규는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놀이 물든 하늘 아래 아버지와 딸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감싸 안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 울음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어요. 정한규의 딱딱한 마음에도 하나의 외로웠던 가슴에도 이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긴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위안을 느꼈어요. 단 1년의 시간이었지만 23해의 그리움을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험난할지라도 그들은 이제 함께였으니까요. 가요, 아버지. 할머니께서 저녁 준비하셨을 거예요. 하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한규는 지팡이를 짚으며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다양 식당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들의 뒤로 해는 완전히 져버렸지만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들은 함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